그때 이제 막 비트코인 책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던 이런 책이 있나 좀 사기다 뭐 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책이 나오는데 무슨 이런 선동을 하지?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유시민 작가랑 정재승 교수랑 토론 벌였잖아요. 토론에 나와서 이거 뭐 진짜냐 가짜냐. 근데 두 분이 알쓸신잡에서 친했거든요. 근데 같은 프로에서 나와서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거기서는 막 대치하니까 싸움 구경이 재밌긴 했는데 정재승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반의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튤립 예전에 버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실물이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금이라고 하는 금본위제를 통해서 화폐가 뭐 그런 기준이 될 만한 거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시민 작가 말이 현재로서는 틀린 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사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안 샀거든요. 그때 엄청 쌌어요. 몇백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근데 1억 2천 정도.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비싸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누가 거기에 뭐 건물 투자하겠습니까? 네, 뭘 네. 믿고. 소교동에서 책을 좋아하는 수다쟁이들이 나누는 북토크 시간, 소교동 책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주 돌아오는 것 같네요. 자주 돌아오죠. 얼마 전에 좀 찍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오늘 두 번째 같이 찍고 있는데요. 이제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 이 책을 중심으로 화폐의 의미와 역사를 알아볼 건데 너무 교과서적이잖아요. 책에도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시작 부분에서는 조금 고루한 것 같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 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삶과 좀 관련된 얘기로부터 포문을 열어보려고 해요. 묘모님 이 책의 담당 편집자이신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실제로 어떤 투자 또는 돈의 관리, 씀씀이에 대한 좀 도움이 되셨나요? 투자하세요? 저 투자하죠. 저는 금이랑 달러만 압니다. 성향이 완전 반대네요. 책을 편집을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실물로 보이는 그 화폐가 이미 디지털화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가상화폐 투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 이런 걸 해야 하나 엄청 생각을 하다가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대 대척점이 있는데요. 달러와 금이라는 좀 안전자산, 또 채권도 하신다고요? 이런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비트코인을 생각해본다. 이 책이 그러면 투자를 좀 부추기게 된 건가요? 그 투자를 부추긴다기보다는 다방면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안전자산이라는 게 뭔가, 안전하다는 게 뭔가, 그 생각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만약에 화폐가 사라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편할 것 같아요. 요즘도 전 동전 진짜 안 쓴 지 오래됐고 지폐도 지금 몇 달째 지갑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갑 안 쓰죠. 조카들 뭐 용돈 줄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아니면 가끔 이제 어떤 데서는 현금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안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붕어빵 사 먹으려면 요즘 계좌이체로 다 되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셨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중국 여행 가보셨어요? 중국은 거지들도 QR코드로 이렇게 스님들도 시주 받을 때 QR코드를 목에 걸고 있어요. 네. 스님들도 QR코드로 그거 찍으면 바로 송금이 되는. 요즘 교회도 헌금 계좌로 받아요? 계좌로 받는군요. 네. 그런 시대가 됐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미 좀 화폐가 종말을 맞이한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지갑 안 들고 다니거든요. 휴대폰이 갤럭시여서 삼성페이 쓰시나요? 애플페이 불편해서 안 써요. 오히려 저는 토스페이 요즘 많이 써요. 토스에 페이스페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토스기가 토스에서 많이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토스기를 토스 거 쓰는 데가 되게 많던데 그냥 얼굴 이렇게 인식하면 결제도 되고 막 7%씩 적립금이 쌓이니까 안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전 네이버페이도 엄청 쓰거든요. 네이버페이 쓰시는구나. 그것도 적립 완전 뚜둑하잖아요. 맞아요. 적립금 막 4%씩 주고 게다가 네이버 사인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토스에 페이스페이가 있다면 네이버도 포스기를 또 만들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라멘집 새로 생긴데 거기서 페이스 사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얼굴로 결제하니까 적립을 주니까 하게 돼요. 프로모션이어서. 근데 그런가? 얼굴을 어디다 등록한다는 게 좀 약간 깨름칙하진 않으세요? 유튜브 지금 유튜브가 이미 더 깨름직한 거죠.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그거 할까 말까. 그 얼굴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 얼굴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칠 수도 있는 거예요. AI로. 그거에 비하면 보안이 더 철저한 거죠. 이 페이스페이는. 그래서 진짜 요즘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화폐가 이미 뭐 우리 삶에서 많이 좀 우리 손을 떠났다. 네, 정말 그러면 이 책의 말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맞는 말이네요. 화폐의 종말? 그렇죠. 거의 90% 이상, 95% 이상 종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화 중에 인타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전 옛날에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의 시간이 화폐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손목에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얼마만큼의 얼마 시간이 남았다. 남았나? 아, 생명이. 그렇죠.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생명이 곧 수명이 곧 돈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로 뭐 결제도 하는 거예요? 결제하면 생명이 줄어요?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계속 미래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네. 화폐가 어디로 계속 옮겨갈까? 뭐가 우리의 화폐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담당 편집자로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하셨고, 맞네. 우리가 지금 화폐를 거의 안 쓰고 있네. 어디에 이렇게 데이터로 숫자로만 입력이 돼 있을 뿐이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국장,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7,950까지 찍고 급격하게 하락 중이에요. 드디어 고점인가. 어떤 분이 최근에 1만 코스피 넥스트 레벨이라는 책을 썼어요. 박시동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인데요. 경제 전문가인데, 이분의 말을 듣고 전 처음에 올해 초에 냈는데, 참 너무 뻥이 심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짜 8천을 앞두고 있고, 어제 그 JP 모건이라는 형님이, 아시죠? JP 모건. 네네. JP 모건 형님께서 올해 안에 1만 가능하고, 코스피가요? 네. 올해 안에 조금 더 진보적으로 얘기하면 12,000. 폭을 되게 크게 잡기는 했는데 그만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국장은 진짜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데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맨날 봐요. 봐요? 하진 않지만. 언제 들어갈까 이거 보시는 거예요? 왜 보세요? 그냥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내가 안 들어갔는데 남들 돈 버는 게 재밌어요? 남들 돈 버는 것도 재밌고, 그냥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게, 흐름을 보는 게 재밌으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할 말이 많잖아요. 성공하면 재수가 없을 텐데 첫 해는 좀 벌었어요. 잃었어요. 그리고 주식을 안 했어요. 근데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더라고요. 내가 안 하면 주식이 올라요. 언제 또 안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 하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못 하겠다. 맞네요. 제가 하면 떨어지니까. 맞네. 제가 최근 주식을 다시 시작한 게 한 3, 4월이에요. 한두 달 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고 소액을 넣어놨었어요. 조금씩.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는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했어요. 조금씩.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포모라 그러잖아요. 포모 아시죠? 네네. 나만 안 해. 다 하는데 나만 안 해. 전 국민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지금 회복할 수 있는 타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식 굉장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세계 굵직한 기업들의 반도체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수요,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3, 4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대기가 밀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 뽑고 맛집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 상황인데 지금도 아직도 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이 아직 듣지 않았다. 저를 유혹하시는. 유혹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왜 이것이 화폐와 관련이 있느냐. 결국은 이 계좌에 넣어놓느냐, 주식 계좌에 넣느냐. ISA 계좌랑 연금 계좌 이런 데 다 절세가 되잖아요. 막 15%씩. 거기에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주식을 안 사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이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은행에 연 이율이 적금해도 4, 5%, 보통 한 2, 3%잖아요. 거기에 넣어놓는 것보다 그런 절세가 되는 ISA 연금 계좌에 넣어놓으면 15%씩 할인 받을 수 있는, 이건 안 하면 손해다. 이런 기본 개념이 우리가 화폐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수익률을 믿습니다. 네, 여기에 넣으면 손해인 거예요. 왜냐? 물가 상승률보다 넣어놓는 게 마이너스니까. 1년에 물가 상승률이 막 적게 오를 때 2, 3%지만 그런 식으로 오르니까 은행에 넣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랑 비슷해요. 손해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더 마이너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다룰 금리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에 돈을 넣을지 뺄지. 그러면 뺐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갖고 있을지 아니면 어딘가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금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폐라고 하는 것이 곧 금리 아닙니까? 화폐 역사는 금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오늘 금리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화폐 금리에 대해서 아는 게 우리의 이제 실질 삶을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 이야기를 무엇을 믿는가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맞아요. 이 책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1995년에 나온 영화 중에서 배트맨 포에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 유명한 배우잖아요. 짐 캐리가 이 영화를 찍기 전에 난 좀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식당에서 냅킨 위에 볼펜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10,000,000짜리 가짜 수표를 만들거든요. 영화를 통해서 꿈에 그리던 그 출연료 $10,000,000를 받는 꿈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가짜 수표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서 성공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3년 안에 $10,000,000 출연료 받는 대배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았던 거겠죠. 너무 재밌는 게 가짜 수표가 진짜 수표로 연금술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핵심에 믿음이 있었다. 근데 그 믿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짐 캐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짐 캐리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짐 캐리의 믿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었겠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믿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못 믿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이 짐 캐리가 가짜 수표를 들고 다니면서 다짐을 했다, 꿈을 실현했다 이거보다는 이 수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표요? 네, 수표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금액을 써서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이게 돈인가? 그런 의심도 사실 들죠. 특히 이게 막 1,000,000원 1억짜리 수표다. 이거 부도 수표, 부도 어음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불안도 살짝 있기도 해요. 이게 과연 믿을 만한가? 이 세종대왕 신사임당은 믿을 만한데 이 수표 진짜 믿을 수 있나? 국민은행 어디 은행에 써 있으니까 그거를 줄 때 그 사람 뭐 이름이랑 주민번호도 쓰나요? 아닌가? 핸드폰 번호 쓰나? 요즘 수표를 안 써봐서 이름이랑 개인정보를 쓰는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발행한 은행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돈의 가치는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이 수표라는 것도 사실 제가 그냥 묘묘 이렇게 써가지고 은행 거치지 않고 묘묘 이렇게 쓰면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신뢰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나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화폐의 종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믿음의 문제가 지금 비트코인까지 옮겨갔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얘기하시려고 하는거든요.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게 무슨 믿음, 신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2009년에 처음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건 2017년인데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었죠. 2009년에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그게 있는지도 몰랐겠지만 이게 뭐야? 약간 황당하다. 그냥 USB 이런 걸로 토큰 막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업비트라는 어플이나 뭐 빗썸 이런 어플이 있어서 거래가 가능한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열악했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투자하기도 어려웠었죠. 2014년쯤에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막 비트코인 책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던데 이런 책이 있나? 좀 사기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책이 나오는데 무슨 이런 선동을 하지?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유시민 작가랑 정재승 교수랑 토론 벌였잖아요. 토론에 나와서 이거 뭐 진짜냐 가짜냐. 근데 두 분이 알쓸신잡에서 친했거든요. 근데 같은 프로에서 나와서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거기서는 막 대치하니까 싸움 구경이 재밌긴 했는데 정재승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반의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튤립 예전에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실물이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금이라고 하는 금본위제를 통해서 화폐가 뭐 그런 기준이 될 만한 거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시민 작가 말이 현재로서는 틀린 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사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안 샀거든요. 그때 엄청 쌌어요. 몇백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근데 1억 2천 정도.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비싸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누가 거기에 뭐 건물 투자하겠습니까? 뭘 믿고. 근데 그때는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지금은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이것이 실물 자산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통용되는 것들을 보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ETF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신뢰가 생기게 됐고 이게 왜 생긴 건가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해주세요. 네. 영화 얘기가 아까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다이아드. 다 해야 된다. 이것도 95년에 나왔더라고요. 테러리스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은행을 막 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은행 털이범?
우리나라에는 총기가 없기 때문에 국내 사례는 뭐 드문 것 같지만 해외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해외 토픽 이러면서 막 나왔던 적도 있어. 최근에 싹 사라졌어요. 막 복면 쓰고 총 이거 요즘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 네. 우리의 돈이 은행에 창고에 있지 않잖아요. 가상화폐로 가든지 은행 털어봐야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군요. 별로 효과도 없어요. 털어봤자 뭐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제 다 해커가 됐잖아요. 해커들이 그러면은 은행 털이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북한에도 북한 해커들이 그렇게 막 해킹을 잘한다고 아, 그래요? 뭐 은행 털어봐야 돈이 없기 때문에 해커가 된 그런 사례가 더 많아지고 이제 은행 강도의 시대는 갔다. 네. 해커의 시대가 열렸다. 아, 북한이 어디 나라에 돈을 털려고 했던 적이 있다고 네. 책에 소개되어 있지 않나요? 2016년에 2월에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뉴욕 연방은행에 보관한 9억 5,100만 달러를 훔치려는 해킹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뉴욕 연방은행을 턴 거네요. 그러려고 한 거죠. 대단하다.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물론 다 가져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 일부라고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950억이 넘는 돈이니까 엄청나죠. 950억을 현금으로 훔치려고 하면 은행 강도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트럭도 있어야 되고 다 들키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손 하나 까딱하면 손 하나 까딱이라고 하기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은행 가서 그런 수고를 거치지 않아도 디지털 세계로 충분히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실물 자산이 다 그쪽으로 갔다. 디지털 세계로 넘어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물 화폐보다는 좀 디지털화 되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디지털 금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을 이렇게 투자하시는, 보유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좀 금을 많이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금이라고 보기 글쎄요. 어렵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디지털 화폐를 통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들의 바람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이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이 은행이라는 중앙기관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죠, 뭐. 대안이 없잖아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당시에는 그런 희망으로 나온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의견이 많이 갈리잖아. 비트코인이 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건 사기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사기다라고 했을 때 사기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해요. 워렌 버핏의 생각은 그대로 되게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이제 채굴 기업들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제 전력과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걸 해킹해가지고 빼돌리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듯이 이것도 채굴하는데 굉장히 많은 컴퓨터와 전기와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채굴이 돼서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 만질 수 없지만 자료잖아요.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실존 인물인지 아직도 밝혀진 바가 전혀 없긴 하지만 달러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중립적인 화폐가 필요하다 등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는 은행이라는 중앙 통제기관 이걸 탈중앙화 해보자 시도로 등장한 거예요. 네. 국가도 은행도 중앙은행도 개입하지 않는 화폐를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은행을 통하지 않는다 뿐이지 거래소라고 하잖아요. 거래소가 어쨌든 중앙에서 은행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은행 앱을 통해서 송금하는 거나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거나 큰 차이가 있나? 비트코인으로도 송금을 하고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처음에 나왔을 때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거래소를 통한 거고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 뭔가 거래를 한다는 게 원래 이 비트코인 나왔던 탈중앙화의 목적을 충실히 하나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제 변형되기 시작한 거네요. 처음에 목적과는 좀 달라진 거죠.
달라졌지만 한편으로는 기축 통화에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도 될 수 있죠. 사람들이 더 그렇죠. 신뢰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누구를 거치긴 하지만 신뢰의 안정성은 더 확보가 된 거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더 믿을 수가 있게 될 것인가. 태생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묘묘님 같이 금이나 달러나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더 마음이 갈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 디지털 금액이라고 하는 역할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의견이 많이 갈리잖아. 비트코인이 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건 사기다. 아,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사기다라고 했을 때 사기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해요. 워렌 버핏의 생각은 그대로 되게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이제 채굴 기업들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제 전력과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걸 해킹해가지고 빼돌리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듯이 이것도 채굴하는데 굉장히 많은 컴퓨터와 전기와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채굴이 돼서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 실제로 보이진 않지 만질 수 없지만 자료잖아요. 우리가 찍는 이 영상도 디지털이라고 하는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혹시 비트코인도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돈도 정보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금처럼 만져지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것이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그 회사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한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로 사실 만져지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2100만 개가 프로그래밍상 2100만 개가 최대 맥시멈으로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데 지금 현재 2000만 개가 채굴이 돼서 100만 개가 남았는데 100만 개를 채굴하려면 100년 이상 걸린대요. 이게 반감기가 4년마다 있어가지고 계속 채굴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루에 몇백 개 이렇게 채굴이 되는데 점점 이제 하루에 몇십 개, 하루에 몇 개, 며칠에 걸려서 한 개 채굴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채굴의 과정 또한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는 것 같이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쪽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탈중앙화를 원해서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온 건데 처음에 목적과 조금 많이 어긋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탈중앙을 원했던 게 맞나?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추종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달러를 못 믿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달러를 못 믿어서 달러 이제 못 믿겠다. 중앙이 전혀 없는 돈을 원했던 게 맞나? 아니면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앙을 원했던 건가? 라는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네. 분이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건데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발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은행이라고 하면 사기업이죠. 지금 은행은 국가기관이 아니죠. 네. 사기업이죠. 한국은행이 이 화폐를 관리를 한다라는 말은 한국은행이 발행을 해서 이거를 디지털 화폐를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중앙은행이 하면 좀 더 신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시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럼 중국은 이거를 왜 할까? CBDC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네. 알 수 있겠죠. 화폐를 국가가 통제한다라는 네.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국가가 통제한다. CBDC. 결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큰 틀에서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의 생태계가 바뀌었고 가상화폐 시장도 매우 이제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로 거래를 하고 명품도 이런 비트코인 받잖아요. 왜 안 사본 것처럼 그러세요? 처음 명품에 관심이 아, 네. 네, 명품도 다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JP 모건이나 시티은행이나 미국의 큰 금융회사는 가상화폐를 만들었어요. CBDC라는 미국이 그걸 안 만들었을 뿐이지 가상화폐를 많이 만들죠. 많이 만들고 있고, 막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이런 데서도 다 만들어요. FC, 바르셀로나. 이렇게 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이제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태계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을까. 미국이 계속 패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CBDC를 발행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에서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중국이 하는 이유는 독재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 책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당이 하나밖에 없고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국민의 삶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 정서적으로 가능한 나라가 중국 외에 또 있을까? 미국 입장에서는 CBDC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달러 패권이 중국 위안화로 넘어가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양난의 검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가 올해 말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기조는 더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연말까지는 오를 거다. 이렇게 또 보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이 그렇게 미국 현재 정부에서는 그렇게 미국을 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더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 문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루나 사태 아시나요? 우리나라 가상화폐였죠. 그 루나 관련해서. 결국은 이 신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일어난 엄청 대규모 네. 파산 사태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뭐 물론 국가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먼저 민간에서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루나가 나왔어요. USDC랑 USDT 이 개념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USDT라는 거는 USD는 US 달러라는 뜻이죠. T는 테더라는 뜻이고 C는 코인이라는 뜻이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시세가 달러의 시세와 똑같이 동일하게 USDC든 USDT든 이거를 하나 주면 나 1달러 줄게 하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대1 교환이 마치 예전에 금이 있으니까 이만큼 돈 이렇게 발행을 한다. 금 본위제 때 했던 것처럼 1달러가 있으니까 1USDC, 1USDT를 발행할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의 변동성 때문에 이게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팔아야 되잖아요. 팔고 이거를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USDC,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현금처럼. 그 세계에서는 이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오를 것 같으면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 화폐로 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이 안에서 해결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던 건데 담보가 문제가 된 거죠. 루나는 담보를 달러로 한 게 아니라 이 루나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거를 그렇죠. 담보로 했기 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UST 1달러를 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 1달러가 아니라 1루나를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 루나도 뭔데 그게 뭔데 그걸 네. 내가 어떻게 믿는데 설득하는데 실패한 거죠. 결국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1루나라는 게 스테이블하지 않다. 그렇죠. 라는 게. 그래서 하루 만에 99.99%가 대폭락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화폐라고 하는 게 결국 신뢰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일부 이미 시작된 화폐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큰 어떤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은행이 벌였던 초대형 사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 네, 좀 흥미로운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를 만들었잖아요. 2007년. 2007년에. 네.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라는 뜻이잖아요. 서브가 붙이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죠. 제일 좋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약간 좀 부실한 네. 거를 해주겠다인 거거든요. 신용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에게 뭐 대출 나가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이거를 한 거죠. 왜냐면 더 돈을 벌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벌겠다고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막 돈을 빌려준 거네요. 그렇죠. 원래 은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이제 집 담보잖아요. 그러니까 집 담보 대출을 많이 빌려준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한 대출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이 위기를 겪잖아요. 돈이 없어요. 이거 어떡해. 그래서 나중엔 이 서브프라임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또 대출을 합니다. 예. 계속 대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떠올라요. 일본은 이거를 30년 정도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연쇄 붕괴 반응이 있었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이제는 40년이 된 그 시점에
막 대출을 많이 해주고 부동산 사람들이 사고 자기가 샀던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하고 대출에 또 그걸로 사고 주식을 사고 담보로 또 대출하고 계속 담보에 연세가 있다가 이게 결국은 거품이 커지면서 이게 한 번에 빡 무너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신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느냐. 거품이 커지면은 이제 실물은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거기에 뻥튀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무너지면서 그때 니케이 지수가 4만 정도까지 됐는데 이게 30년간 회복을 못 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다시 회복을 해서 이게 6만을 이제야 넘었더라고요. 돈의 속성이라는 김성호 회장의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왜냐하면 신용카드 자체가 빚이기 때문에 빚이 있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자르고 했는데 사실 계획적인 소비가 되니까 소비를 좀 덜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제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내 계좌에서 이만큼 돈이 빠져나갔구나 라는 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꼭 필요한 고통이다. 신용카드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잖아요. 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덜 써야지 라는 거를 막 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지 않거든요.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지불분리 경향인 건데 우리가 돈을 쓸 때 좋고 이거를 또 갚는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돈을 내는 불행이 더해지면 쓰는 행복감이 줄어드니까. 행복감이 줄어든다. 신용카드 얘기하면은 신용점수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실존 인물인지 아직도 밝혀진 바가 전혀 없긴 하지만 달러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중립적인 화폐가 필요하다 등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은행이라는 중앙 통제기관 이걸 탈중앙화 해보자 시도로 등장한 거예요. 네. 국가도 은행도 중앙은행도 개입하지 않는 화폐를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은행을 통하지 않는다 뿐이지 거래소라고 하잖아요. 거래소가 어쨌든 중앙에서 은행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은행 앱을 통해서 송금하는 거나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거나 큰 차이가 있나? 비트코인으로도 송금을 하고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 되게 편하잖아요. 1달러가 있으니까 1USDC, 1USDT를 발행할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의 변동성 때문에 이게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팔아야 되잖아요. 팔고 이거를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USDC,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현금처럼. 그 세계에서는 이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오를 것 같으면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 화폐로 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이 안에서 해결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던 건데 담보가 문제가 된 거죠. 루나는 담보를 달러로 한 게 아니라 이 루나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거를 그렇죠. 담보로 했기 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UST 1달러를 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 1달러가 아니라 1루나를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 루나도 뭔데 그게 뭔데 그걸 네. 내가 어떻게 믿는데 설득하는데 실패한 거죠. 결국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1루나라는 게 스테이블하지 않다. 그렇죠. 라는 게. 그래서 하루 만에 99.99%가 대폭락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화폐라고 하는 게 결국 신뢰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일부 이미 시작된 화폐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큰 어떤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은행이 벌였던 초대형 사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좀 흥미로운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를 만들었잖아요. 2007년. 2007년에. 네.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라는 뜻이잖아요. 서브가 붙이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죠. 제일 좋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약간 좀 부실한 네. 거를 해주겠다인 거거든요. 신용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에게 뭐 대출 나가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이거를 한 거죠. 왜냐면 더 돈을 벌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벌겠다고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막 돈을 빌려준 거네요. 그렇죠. 원래 은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이제 집 담보잖아요. 그러니까 집 담보 대출을 많이 빌려주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한 대출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이 위기를 겪잖아요. 돈이 없어요. 이거 어떡해. 그래서 나중엔 이 서브프라임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파생상품을 또 대출을 합니다. 예. 계속 대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떠올라요.
일본은 이거를 30년 정도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붕괴, 연쇄 붕괴 반응이 있었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이제는 40년이 된 그 시점에 막 대출을 많이 해주고 부동산 사람들이 사고 자기가 샀던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하고 대출에 또 그걸로 사고 주식을 사고 담보로 또 대출하고 계속 담보에 연세가 있다가 이게 결국은 거품이 커지면서 이게 한 번에 빡 무너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신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느냐. 거품이 커지면은 이제 실물을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거기에 뻥튀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무너지면서 그때 니케이 지수가 4만 정도까지 됐는데 이게 30년간 회복을 못 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다시 회복을 해서 이게 6만을 이제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한 점이 있다. 결국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루나 사태도 그렇고 서브프라임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같은 맥락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때 당시 월스트리트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거죠. 미국에는 파산하기에 너무 큰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Too big to fail. 이게 진짜 월스트리트가 딱 그런 거죠. 망하기에 너무 큰 존재였다. 감옥에 가기에도 너무 큰 존재였다. 그러니까 아무도 네. 책임지지 않고 결국 미국 정부는 이들을 용서하고 구제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840조 원 가량이 구제 목적으로 투입이 되고 더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월가의 욕망 덩어리에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느라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행을 뭐 신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 그건 또 어렵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신뢰 문제와 상관없이 믿지 않으면 일상을 살 수 없으니까. 이 화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수단이잖아요. 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네. 누가 이 권력을 쥐느냐, 이 질서를 흐름을 가져가느냐. 누가 이 패권을 주도하느냐 이거 정말 큰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화폐가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냈나 우리들에게 권력이 되었나. 화폐와 권력에 대해서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실 텐데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제일 쉽게 쓰고 있는 게 그 카드잖아요. 신용카드. 네. 네. 삼성페이에 이제 신용카드 등록해놓고 쓰죠. 처음 나왔을 때부터 쓰긴 했어요. 거의 얼리 어답터네요. 전 신용카드 너무 귀찮아가지고 들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제가 신용카드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사실 성인이 되기도 전이었어요. 카드를 그때 쓰니까 원래 다들 이제 체크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늘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쓰니까 너무 편하고 예. 체크카드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하신 게 또 뭐 금에도 달러 채권에 투자하시는 거 보면 어차피 있으면 써 계좌에 그쵸. 계속 저축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축하면 또 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깰 수 없는 것들로 딱 장치를 해두셨네요. 그렇죠. 제가 S&P 500을 사는데 30년 뒤에 꺼내야 돼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장투거든요. S&P 500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합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를 사세요? 아니 저는 VOO. 네. 아, 그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네. 네네. 그거를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사시는 거네요. 되게 현명한 경제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꺼내야 되니까. 그게 되세요? 막 팔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올랐어. 아니요, 팔지 않았어요. 대단한 분이다. 저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금방 팔고. 안 쳐다보면 돼요. 구입을 자동으로 해놨어요? 자동 구입은 아니고 저도 이제 돈이 조금 여유가 될 때. 뭐 월급날이라든지 이때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굉장히 진짜 현명하게 하시는구나.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신용카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되기 전부터 썼으니까 제가 발급받았을 당시에만 해도 뭐 이러저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신용카드 받았었거든요. 미성년자 때부터 이제 그때는 그냥 엄마 카드 쓰고 딱 성인 되자마자 바로 제 명의로 발급받았죠. 야. 알바해가지고 또 돈.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오래 쓰다 보니까 과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재테크하는 방법을 터득하신 거네요.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 혹시 알고 계세요? 신용카드가 처음 나오게 된 게 어떤 고객이 단골 식당에 가서 외상을 좀 받고 싶었던 거예요. 단골이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집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식당 주인도 단골이니까 외상을 좀 해줘야겠다. 외상 장부에다가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매달 말에 한꺼번에 받아야겠다. 네. 외상을 또 그때그때 받는 것도 귀찮고 실제로 신용카드 탄생의 최초 배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1950년에 미국 뉴욕에서 다이너스 클럽 카드라고 하는 게
저녁 식사 카드, 다이너스 디너 카드잖아요. 그 식당에서 외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게 이제 신용카드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 회사가 등장을 했죠.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내가 진짜 이 카드에 많이 의존한다? 의존한다. 이 신용카드 너무 많이 의존한다. 네. 저는 4년 전부터 체크카드를 쓰고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재테크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돈의 속성이라는 김성호 회장의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왜냐하면 신용카드 자체가 빚이기 때문에 빚이 있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자르고 했는데 사실 계획적인 소비가 되니까 소비를 좀 덜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제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내 계좌에서 이만큼 돈이 빠져나갔구나. 라는 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꼭 필요한 고통이다. 신용카드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잖아요. 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덜 써야지. 라는 거를 막 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지 않거든요.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지불분리 경향인 건데 우리가 돈을 쓸 때 좋고 돈을 이거를 또 갚는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돈을 내는 불행이 더해지면 쓰는 행복감이 줄어드니까. 행복감이 줄어든다. 신용카드 얘기하면은 신용점수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처음에 딱 발급받고 이게 몇 년 있으니까 신용 등급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고 그 기간이 또 쌓이고 실적도 쌓이고 이렇게 하니까 신용 그 등급 신용 점수 지금 신용 점수인데 그게 막 오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떨어지면은 왜 떨어졌지? 보게 되고 이 신용 등급도 신용 스코어 이것도 미국에서 좀 가장 금융기관에서 가장 신뢰하는 지표 중에서 피코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용 점수도 어떻게 보면 권력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권력 장치로 이렇게 작동하기도 하거든요. 이 신용 점수 안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대출을 받은 걸로 어떤 것들을 사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가장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죠. 정보가 곧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줄 수 있다. 너는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뭘 못해. 이런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처럼 너무 신용 등급이 올라서 좋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신용 불량자가 되기도 쉽고 사실 신용 정보 보면서 신용카드를 만들면 신용 등급이 좀 올라간대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신용 등급을 올린다. 그렇죠. 신용카드 월회비 높으면 오는 게 많잖아요. 콘서트 무슨 여러 가지 티켓도 나오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폐 개혁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1960년대죠. 그럼 화폐 개혁부터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시죠. 6월 달에. 5월 중순이니까. 급 마무리. 요즘에는 돈을 찍어내는데 무너지지 않고 버티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케빈 워시라고 하는 연준 의장 아시죠? 그래서 미국 쪽 경제 빠삭하시잖아요. 빠삭하지 않아요? 지금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이제 케빈 워시 취임을 했잖아요. 이제 그 취임 이후에 처음 FOMC가 이제 열려서 금리 동결이나 인하, 인상은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왜 금리가 중요하냐? 금리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퍼져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으로, 채권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 금리가 높아지면 그쪽으로 오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줄어들고 양이 줄어들면 물가가 낮춰진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국 연준에서도 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또 바뀌었잖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또 바뀌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BOJ, 일본 은행, 중앙은행에서도 금리에 대한 얘기, 엔켈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서교동 책수다 화폐의 종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개혁을 못했고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좀 마치게 됐어요. 화폐 개혁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던
있었거든요. 1962년에 네. 이제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이죠. 5명의 준비팀이 비밀리에 어떤 작전을 펼칩니다. 이 기밀을 누설하면 죽는다. 그런 선서까지 해가면서 임무를 받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교라고 하죠. 중국에서 공산당을 피해서 넘어온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들이 돈이 많더라.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근데 이 화교 사람들이 돈을 다 집에다 두고 돈다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지하 자금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거 고민 엄청 했던 거예요. 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묘수를 낸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좀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돈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묘수를 낸 것이 화폐 개혁을 하자였어요. 화교의 금고를 털어서 돈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으면 우리가 금고를 턴다고요? 너무 도둑보신포 아니에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한번 가지고 보자. 왜냐면 그게 은행으로 돌아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경제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금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였네요. 그렇죠. 경제 활동에 투입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네. 묶여두고 있던 그 돈을 끌어올리자.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화폐 개혁의 그 당시 핵심은 환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원으로 바꾸면서 원으로 바꾼다 하면 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환 쓰고 있다가 이제 원 쓰겠다 하면은 환은 이제 쓸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전략이 성공했을 것 같나요? 아, 성공 안 했을 것 같아요. 의도가 일단 별로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그들의 돈을, 금고의 돈을 어떻게 좀 빼내보겠다라는 그 의도 자체가 좋지 않아서 끝도 좋지 않았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나쁜 돈을 선별하자? 아, 나쁜 돈? 그러니까 돈에 나쁘고 좋은 게 어딘데. 그렇죠. 그렇긴 네. 한데 이제 그때 당시 지하자금처럼 묶여두고 있는 돈은 나쁜 돈. 화교 분들이 돈을 안 풀고 그냥 막 묵혀두고 있었다. 그렇죠. 네. 세상에 가지고 나오면 이제 좋은 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화폐 개혁을 실시를 하니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돈이 없던 거예요, 화교들한테. 아, 돈이 없었어요? 이 화교들이 공산당을 이제 피해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넘어오면서 공산당 시스템은 내 돈이 아닌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가가 어느 정도 네. 관리 컨트롤이 가능한 이제 시스템 하에 있는 거고 금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합해보니까 금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화교들이 돈이 많고 부자인 건 맞는데 네. 돈이 지폐로 있는 게 아니고 금으로 있었다. 아, 그럼 금을 빼내는 방법을 썼으면 좀 뭔가 성공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쉽지 않고. 그렇죠. 금모기 운동에 그 사람이 낼 것도 아니고, 그렇죠. 화폐 개혁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소련에도 있었고요. 1947년에 이제 소련의 화폐 개혁을 한번 그때 당시에도 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냉전했었잖아요, 소련이. 그때 이제 물가가 폭등이 일어나면서 잠재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화폐 개혁을 하자였었어요. 소련은 화폐 개혁을 하면서 확실히 주입을 했죠. 돈은 개인의 것이지만 화폐는 국가의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왜냐면 소련도 당시에 이제 공산당이기도 했고, 공산당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걸 잘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돈이 있어도 어쨌든 화폐가 국가의 소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정치 프레임을 내건 거죠. 그리고 성공적이었죠. 너의 돈은 국가의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네 것이지만 화폐는 국가의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어려워요. 돈과 화폐. 그 무슨 의미로서 지금 표현이 된 걸까요? 돈이 금으로 있을 수도 있고 지폐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코인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계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굴러가게 만드느냐 이걸 국가가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은 좋은 돈, 너희가 갖고 있는 돈은 나쁜 돈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계좌에 넣도록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그 계좌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돈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 소련이 썼던 게 그 계좌에 넣는 방식. 화폐 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다. 독재자들한테도 좀 인기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 독재자들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네요. 결국은 또 서민들이 힘들어졌다는 내용을 봤어요.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럴 줄 알고 다 돈을 금으로라든지 다른 걸로 다 바꿔놨다. 일반 서민들은 그 정보를 모르고 결국은 국가의 그 감시망 안에 속속들이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좀 인상 깊었어요. 결국 돈을 가진 사람들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일반 서민의 삶이 안정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 화폐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것도 좀 권력이죠. 어떻게 보면. 권력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였을 때도 일본도 우리나라에 그런 비슷한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 당시 이제 화폐 정리 사업도 그런 이제 방향인 거였던 거죠. 이 화폐 개혁도 그렇지만 어떤 제도라는 거, 어떤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진짜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중동에서도 이슬람을 선택하게 된 어떤 하나의 배경도 될 수 있거든요. 중동에서 맞아. 거기는 거의 다 이슬람 국가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 중동 지역에 기독교가 정착하지 못하고 이슬람이 이제 정착이 된 것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까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요? 거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아니었나요? 그게 원래 그렇지 않았죠. 지금은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이 이슬람이 거기 들어가서 잘 정착이 될 수 있었느냐. 거기도 보면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모든 것이 돈 문제인가 봐요. 뭐니 해도 money다. 네. 많으면 좋겠지만. 네.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11조 아시죠? 알아요. 네. 10분의 1. 네, 그쵸.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의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기원이잖아요. 오, 잘 아시네. 잘 알아요. 이슬람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슬람에서는 10%나 내지 않았어요. 거기도 헌금이 있어요. 자카트라고 하는 헌금이 있는데 자기 소득의 10% 솔직히 좀 많잖아요. 자카트는 2.5%만 내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10% 낼래, 2.5% 낼래 하면 사실 4분의 1이면 진짜 메리트가 큰데요.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저도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미안하다 사랑하다 한다. 너 나랑 같이 살래 죽을래? 너 살래 죽을래? 나랑 같이 살래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죽을래?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금 개종 안 하면 죽을래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진짜 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 죽을래가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세금 이만큼 낼래 저렇게 낼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가 좀 컸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슬람 교도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네. 보통 오른손 자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칼을 오른손에 쥐는 뭐 이렇게 싸우는 보통 오른손이 신성한 손이라고 하면 거기에 코란을 들면 왼쪽 손으로 싸우는 격이 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슬람이 여기 이제 중동에 들어간 배경에 돈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을 했다. 그렇네요. 참 종교라고 했을 때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현실적인 경제 문제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보니까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궁금해지잖아요. 화폐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으로 작용하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화폐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잖아요. 기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밌는 법칙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폐의 법칙 중에 그레셴의 법칙이라는 재밌는 법칙이 있어요. 그레셴의 뭐래요? 그레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화가 양화를 쫓아낸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그런 거거든요. 시중에 풀린 돈 중에 좋은 돈도 있고 안 좋은 돈도 있어요. 아셨나요? 빳빳한 돈은 좋은 거, 구겨진 돈 안 좋은 거.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의 손을 너무 많이 타서 헐거워진 거는 안 좋은 돈 같아요. 악화. 근데 처음에 돈이 이제 나왔을 때 처음에 그때 금화를 쓰고 은화를 쓰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은화에 은이 얼마나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은 100%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100%도 있었죠. 근데 그게 정상이죠. 그게 양화잖아요. 양화. 그렇죠. 그게 좋은 돈이잖아요. 양화대교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양화대교는 되게 잘 지어진 대교일 것 같아요. 양화로 지어졌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왕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는데 이걸 100%로 찍어내면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은을 100%로 넣는 게 아니고 뭐 반만 넣는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거의 은화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은을 약간 덧칠한 24K가 아니라 막 18K보다 더 낮은 게 뭐 14K도 있나요? 그래서 더 떨어지는 거죠. 점점 또 떨어져가지고 4K 정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거의 이제 은칠만 하고 몇 번 쓰다 보면 도은이네. 도은 거죠. 시중에 그런 돈이 둘 다 풀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돈을 선호하시겠어요? 당연히 순도 100%.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엘리자베스 1세가 왕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 거예요. 저질 은하를 다량으로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량 은하가 유통이 되다 보니까 정상 은하가 시중에서 거의 없어진 거예요. 다 이걸 집으로 가지고 가고 안 내놓는 거죠.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땡전 얘기 들어보셨죠? 땡전 한 푼 없다. 땡전 한 푼 없다 할 때 네. 그 땡전이 사실 당백전. 당백전이 땡전인 거예요? 네, 그렇죠. 당백전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상평통보보다 100배가 비싸다 해서 나왔거든요. 기존에 쓰고 있던 상평통보에 비해서 가치가 거의 없는 거죠. 금속의 가치가 거의 한 5, 6%밖에 안 되는? 영국으로 치면은 은 함유량이 5, 6%밖에 안 되는 은하가 100% 은하를 몰아냈듯이 네. 당백전도 거의 그 가치로 따지면 5-6배 정도의 가치는 있는데 100배잖아요. 100배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상평통보 100개를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죠. 이거 그렇죠. 하나보다는. 그렇죠. 네. 땅돈 얘기가 나오면서 땡돈. 땅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상평통보를 갖고 있으려고 하겠지 당백전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네요. 그때 당시에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신축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당백전을 찍어내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참 돈 찍어내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참 쉬운 일인데 시장 경제에 들어갔을 때는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모든 권력자들이 권력만 잡았다 하면 하고 싶어하는 게 돈 찍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달러를 엄청 찍어내잖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네. 권력이 또 무소불위의 그럼요.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여기서 금리 얘기를 한번. 옛날에는 이 방식이 안 됐지만 요즘에는 돈을 찍어내는데 무너지지 않고 버티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케빈 워시라고 하는 연준 의장 아시죠? 그래서 미국 쪽 경제 빠삭하시잖아요. 빠삭하지 않아요. 지금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이제 케빈 워시 취임을 했잖아요. 이제 그 취임 이후에 처음 FOMC가 이제 열려서 금리 동결이나 인하, 뭐 인상은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왜 금리가 중요하냐? 금리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퍼져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으로, 채권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 금리가 높아지면 그쪽으로 오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줄어들고 양이 줄어들면 물가가 낮춰진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국 연준에서도 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또 바뀌었잖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또 바뀌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BOJ, 일본 은행, 중앙은행에서도 금리에 대한 얘기, 엔캐리라고 하잖아요. 엔캐리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현재 엄청 중요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하니까 엔캐리라고 하는 것은 일본 예전에 금리가 그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빌리는 거예요. 일본의 엔화를 빌려서 막 투자하고 이자가 없으니까 빌려서 딴 데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 수익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돈을 엄청 많이 수십 년 전에 빌려갔단 말이에요. 한 30년 많이 전부터 계속 빌려가니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도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그래서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에게 그 빌렸던 돈을 이제 갚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엔캐리가 옛날에는 쉬웠는데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 자금이 일본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흐르는 그 자금이 줄어들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금융시장이 위축이 되는 거죠. 각 국가별로의 금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시기에는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국가 안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고 화폐를 그냥 막 찍어내기에 바쁘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시절의 왕들은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까지 고려를 하지 못했던 거죠. 권력을 잡으면 자기는
이제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네. 이제 계속 찍어내는 그런 오류를 범했던 거죠. 오래 못 갔겠네요, 다. 네. 그렇죠. 네. 돈 찍어낸 왕치고 그렇게 부유하게 된 왕이 없었어요. 왕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군요. 네, 네로도 그랬고 네. 네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을 돌렸는지. 결국 돈 찍어내봐야 임기응변밖에 되지 않고 결국은 더 큰 후폭풍으로 돌아온다. 결국은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화폐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화폐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선택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엄청난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은행도 사실 은행의 출발도 생각을 해보면 은행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원래는 금 세공업자들, 한마디로 금을 이제 세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 뭐합니까? 이거 가지고 유통을 했던 거죠.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뭐가 없으니까 계속 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생겼다. 이 금화를 보관하는 비용을 깎아주겠다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게 사업이 좀 점점 되니까 이제 아예 금화를 맡기면 이자를 주겠다까지 된 거죠. 이자를 주겠다. 꼭 금화를 맡기면 이자를 주겠다. 음. 처음에는 그냥 보관비를 깎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자를 주겠다. 그렇죠. 이자를 주겠다고까지 하니까 너도 나도 맡기려고. 은행에 그래도 돈이 아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왔을 때 줘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남겨야 하는 그 돈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비율, 그거를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몇 퍼센트나 돼야 돼요? 그거를 정할 거예요. 그 한국은행에서. 정하는군요. 한국은행에서 정해요? 아니면 각 은행별로 정해요? 우리 그 100원짜리 동전 보면 울퉁불퉁한 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동전 끝부분을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걸 제조를 했대요. 금가루 같이. 그렇죠. 금가루를 내서 모으면 또 이게 엄청 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원인데 110원 정도의 가치만 있어도 플러스 10원이니까 이거를 녹여서 만드는 게 그냥 동전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만약에 없다? 울퉁불퉁하지 않다? 누가 그거 깎아낸 거죠. 금화는 좀 가치가 있겠어요. 100원 동전은 그 노동력이 더 들어가는데 금화는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깎아내도. 지폐가 탄생을 한 거예요. 아. 예전에 금화, 은화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중간에서 갈치도 많이 하고 배로 이렇게 은화를 실어 나르는 시대에는 해적들도 얼마나 많이 출몰했으니까 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폐의 형태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폐가 나오게 된 거군요. 네. 주식과 보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주식이 처음에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게 주식 아닌가요? 쌀, 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네. 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 얘기. 네.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아까 해적 얘기를 했었잖아요. 잭 스패로 시대. 잭 스파로우, 네. 캐리비안 해적. 영화 보셨죠? 아주 그냥 해적이 판치는 그런 시대에 계속 이 은화들, 금화들이 탈취를 당하다가 그것도 그 문제가 있고 폭풍우를 만나면 배에 뭘 실어 나르고 가다가 어쨌든 그게 문제가 크잖아요. 다 잃는 거잖아요. 이 위험을 좀 나누자. 이제 주식이 된 거죠. 주식을 하면 위험이 나눠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을 엄청 많이 싣고 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내가 이걸 잘 싣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같이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면 투자금이 모일 수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을 발행받아서 이제 거기 무역하는 거죠. 그 대항해 시대, 그렇죠.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데서 했잖아요. 침략할 수도 있고, 자원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비바람, 폭풍이 몰아쳐서 침몰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나 혼자 그걸 감당하기는 힘드니까,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같이 그 리스크를 나누고,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서 리턴이 돌아왔을 때 그것 또한 분배하고 배당 같은 거네요. 그렇죠. 배당.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해적이 얼마나 판을 쳤냐면 아예 공식적으로 영국이랑 네덜란드는 스페인 배를 약탈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던 사업이었어요. 국가 공인 해적이 있단 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나쁜 거네요. 네, 사략선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해적들은 이런 국가 소속이 아닌 해적 프리랜서 같이 프리랜서 개인적으로 사업해가지고 비공식. 그렇죠. 예.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잡힌다 하면 이게 포로로 넘어가는. 그래도 포로면 괜찮네요. 살 수는 있으니까 어떻게든. 모르죠? 죽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로 간의 어떤 서로의 양국 간의 그런 규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인도적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메리트라고 한다면 해적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대우해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해적 출신들이 많이 갔대요. 그쪽으로. 공인 해적이 되기 좀 위해서. 더 안정감이, 보험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적 문제가 컸고 최초의 주식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주식의 출발이 거기였다. 그러면서 같이 생긴 게 보험이에요. 주식은 어쨌든 수익이 생겼을 때 같이 나누고 실패 위험도 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게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배가 침몰하면 내가 손실의 일부를 책임지겠다. 대신에 나한테 얼마간의 돈을 미리 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보험사가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그걸 그렇게 이제 출발을.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데미지,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배하는 방식이라면 보험사에게 이제 돈을 내고 더 크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복구 비용을. 그렇죠. 지금 형식이랑 완전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리스크가 컸을 것 같아요. 배 엄청 타고 하게- 막 네. 그러는 거. 지금 요즘에도 우리 원양어선 탄다 그러면 왠지 걱정되잖아요. 지금 뭐 호르무즈도 모르고 제협에서 막 피격되고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얼마나 리스크가 컸을까요? 네. 그리고 은행도 사실 은행의 출발도 생각을 해보면 은행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원래는 금 세공업자들 한마디로 금을 이제 세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 뭐합니까? 이거 가지고 유통을 했던 거죠.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뭐가 없으니까 계속 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생겼다. 금을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 사람들, 금생공업자들을 골드스미스라고 해가지고 노트를 막 썼어요. 누가 얼마를 빌렸고, 누가 얼마를 맡겼고, 뭐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나중에는 이 금화를 보관하는 비용을 깎아주겠다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게 사업이 좀 점점 되니까, 이제 아예 금화를 맡기면 이자를 주겠다까지 된 거죠. 이자를 주겠다. 꼭 금화를 맡기면 이자를 주겠다. 처음에는 그냥 보관비를 깎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자를 주겠다. 그렇죠. 이자를 주겠다고까지 하니까 너도 나도 맡기려고 하겠죠. 그렇게 된 거군요. 은행마다 보면 지급 준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급 준비율이 뭔가요? 대사가 나오긴 하는데 모든 은행에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어. 뭔지 알겠어? 전혀 누가 얘기했는지 못 알아듣겠어. 거기 그 중에서 얼매라는 사람이 네. 상식이지 그런 거는 이제 대사가 나오는 그 장면이 어쨌든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은행에 그래도 돈이 아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왔을 때 줘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남겨야 하는 그 돈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비율 그거를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몇 퍼센트나 돼야 돼요? 그거를 정할 거예요. 그 한국은행에서. 정하는군요. 한국은행에서 전해요? 아니면 각 은행별로 정해요? 각 은행별은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못해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사실 그렇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은 돈을 벌어서 좋고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좋은 거잖아요. 원래는 은행이 이렇게 좋은 거였거든요. 남아도는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보관할 사람들 보관하고 하면서 선순환이 되는. 은행이 원래 좋았다면 지금은 안 좋은 건가요? 지금은 사실 보면 좀 약간 폐해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정작 돈을 빌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신용이 좀 안 좋은. 못 빌리죠. 필요한 사람들은 없죠. 못 빌린다. 정작 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 지원의 대출도 있긴 있지만 서민 금융 정책 이런 거 해서 뭐 많지는 않아서 제2, 제3 금융까지 밀린 사람들 거기서도 안 되면 사채를 쓰게 되고 참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등장은 좋은 의도였는데 신용 안 좋은 사람한테 돈을 막 급속 빌려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되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예전에 보면은 월가를 점령하라 캐치프레이즈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결국 서민들은 망해가고 있는데 월가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은 배를 두둑히 한다. 이런 게 문제가 좀 됐던 게 있었고 역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은행이 근데 처음에는 또 엄청 좋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의 기원은 제가 알기로는 고리대금업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금세공업으로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이 엄청난 이제 이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보관료를 받다가 나중에 이자를 줬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쪽만 봤을 땐 그런데 이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그 담보를 그러니까 고리였다는 거죠. 고리 그렇죠. 대금이었다는. 그래서 엄청난 그 부를 착취했었던 것이 사실은 은행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어쩌면 지금보다 더 거칠고 난폭하게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지금 월가의 대부분의 그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이 중동의 막강한 나라들과 사이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힘이 그 유대인 자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음모론도 되게 많잖아요. 음모론, 예를 들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오래된 유대인 계통이고, 제롬 파월 의장, 전 그 FOMC 의장, 현재 케빈 호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은 아닌데 그 전까지는 다 의장들이 유대인이었대요. 그만큼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운 측면이 있긴 한데 네. 유대인들이 정말 막 악독하고 악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부터 계속 차별이 있었죠. 자기네 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끼워주고 일자리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유랑민족이었는데 그렇죠. 몽골족이라면 뭐 짐승 잡아먹고 말고기 먹고 해서 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팔을 쓸 수도 없고 말타기를 그렇죠. 할 수도 없고 그때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고리대금업 이거를 엄청 안 좋게 생각했죠. 네. 지금도 안 좋게 생각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막 받고 신성하지 못하고 종교 교리에도 어긋난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게 좋아서 시작했다기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돈을 맡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을 대출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은행의 역할, 금융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생계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던 거네요. 네. 네. 뭐 지금은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부로 돌아왔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그 아픈 게 그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유대인들은 그 유럽 사회에서 이런 데서 쫓긴 거잖아요. 좋은 취급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밀려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땅을 이제 영국이 좀 지지해주고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이 2000년 이상 살던 땅이었는데 몰아내고 거기를 이제 장악한 거죠. 근데 그들도 살 곳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정착을 어떻게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부를 이렇게 자기네 땅으로 그 시기에 강대국들의 힘을 뒷배를 삼아가지고 한 건데, 거기에 또 내몰린 팔레스타인들, 지금 가자지구 비롯해서 이들은 또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불쌍한 네. 사람 너무 많아요. 다 불쌍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래도 돈이 많아서 그나마 도 다행이긴 한데, 미국도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그쪽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 얘기를, 강경파 얘기를 또 안 들어줄 수는 없는 또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들이 가진 어떤 금융 자본,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또 깔려 있다라는.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왜냐면은 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기름값도 저는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기름값이 다행히 또 2,000을 막 넘지는 않았어요. 국가에서 그거를 잡아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2,000 몇백 원 올라갔을 거예요.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쪽의 중동 지역의 전쟁,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들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게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믿음의 문제, 신뢰의 시스템, 이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게 정말 내가 정말 100%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믿지 않고서 살 수 없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은행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 유대인들도 그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결국은 그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서 나온 그런 방법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T1, 페이커 팀이 연습하는 PC방이 홍대 쪽에 있었대요. 여기 근처네요. 근처에요. 우리 지금 핫한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나가면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성지순례 하고 있잖아요. 한번 거기서 고기 드시러 가세요. 그래서 성수동이 아니라 거기 막 플랜카드 이미 다 걸어놨는데 젠슨 황이 지금 페이커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홍대로 오게 됐고,
거기서 가까운 의심작을 찾다가 형님 먼저인가요? 형님 뭐지? 거기 갔잖아요. 그 가게에 네이버 페이가 되는 안면 인식 페이스 사인이 없었다면 딴 데로 옮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제는 이혜진 의장이 할 거기 때문에 그걸로 결제를 해야 네이버페이로 결제했다고 얼굴로 했어요. 그러면서 젠슨 황이 같이 옆에서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케팅 효과가 있었던 거죠. 카드 없어도 된다. 페이스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한국은 하고 있다는 걸 젠슨 황이 본 거잖아요. 그 효과가 있었고 그게 바로 앞으로의 화폐는 카드가 없어도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전환의 시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막 심는 거 아니에요? 네. 이식해가지고 막 결제. 심겠죠. 이렇게 유심 심듯이 칩을 심겠죠. 뭔가 무서우면서도 네. 결국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화폐 기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니면서 화폐 기원하면 물물 교환으로서의 기능 이렇게까지밖에 안 배웠거든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어요. 아이젠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상가가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는 선물로 시작이 되었다. 나한테 남아있는 어떤 물건을 거래하지 않고 주는 건 선물이잖아요. 선물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물물 교환을 하는 행위 자체가 경제적인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그 고마운 마음의 표현?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마움의 표현이었다. 사실 빚쟁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빚쟁이가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지 않나요? 빚쟁이. 빚을 진 사람 아니면 당한 사람 뭔가요? 그렇죠. 그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 않아요? 아, 빚쟁이라고 했을 때 나는 빚쟁이야 라고 돈을 빌린 사람. 그래서 빚이 많은 사람을 빚쟁이라고 하지 않나요? 빚쟁이들이 막 몰려온다. 아, 맞네요. 그때 쓰네요. 그러면 그때는 둘 다 빚쟁이네요. 그렇죠. 둘 다 빚쟁인데 나는 빌린 빚쟁이고 거기는 빌려준 빚쟁이고. 실제로 영어권에서도 borrow라는 단어가 있고 렌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 둘 단어가 혼동해서 많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같은 말이었다는 기원설이 있거든요. 돈도 화폐도 명확하게 뭔가 이제 물물 거래의 수단으로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냥 주고받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그 견해가 있는 거죠. 사실 돈이라는 게 인간관계 속에서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수단. 그러니까 딱 수단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 속에서 탄생하는 것. 관계 속에서 탄생했다. 화폐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어느 날 그냥 솟은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이 책을 쓰신 이한배 작가님은 이 화폐라고 하는 걸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만 보지 말고 선물이 화폐의 기원이고 이것이 인류의 본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게 달라질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 어떻게 따뜻해질까요? 냉혹한 거래 수단으로서만 화폐를 생각하기보다는 넥스트 화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신뢰가 인간관계 속에서 탄생했다고 했잖아요. 신뢰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신뢰가 어디 가나요? 신뢰는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로 갈까요?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신기술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를 이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기술이 등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왔다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기술이 아니라 이것이 증명하는 가치, 믿음? 기술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것이 아닐까. 앞으로 화폐는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작가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화폐가 없던 시대에 있었고 중간에 이제 화폐가 있었고 화폐 물질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인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지금 지점에 온 거죠. 중대한 변화가 있겠다. 아무도 예측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시작 앞에. 최근에 젠슨 황 삼소 회동 아세요? 봤죠. 삼겹살을.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계에서 화폐가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다 집중시키게 만들었잖아요. 뭐가 있는 우리한테 것 돈을 뿌려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있는 것 같은. 뭐가 있어서 네. 우리는 그걸 보고 있나. 그 사람은 뭐 아이돌도 아니고. 거기에서의 화폐적 기능을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서 과연 뭐가 부가가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됐을까? 화폐적 가치는 모르겠고요. 삼겹살을 비계를 뗐다 기사를 봤거든요. 저도 좀 화가 나던데요? 그 맛있는 걸 왜 떼? 그러면 돼지 뒷고기를 먹지 왜 삼겹살을 먹냐, 그죠?
삼겹살이라고 하는 이것의 가치, 화폐적 가치. 그럴 거면 100g당 12,000원을 내고 왜 그 비싼 삼겹살을 먹느냐. 100g당 7, 8,000원 하는 뒷고기를 먹지. 그런 경제적인 화폐적 가치가 생각난 거 아니에요?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먹든 아니든 뭔 상관이에요. 삼겹살의 의미는 세 가지 겹인데 왜 이겹살을 만들어서 먹느냐 이거예요. 겹이 없었어요. 겹이 없었잖아요. 네. 아깝다고 느낀 거 아니에요. 너무 하시더라고요. 화폐적 가치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분은 소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소고기가 흰색 떼서 먹는 그 부분인 줄 알고 먹지 않았을까. 다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드셨어요. 구강모 회장이었나요? LG 회장이었잖아요. 그분이 제일 어렸다고 하더라고요. 78년생인가? 네이버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게 너무 띄엄띄엄 보셨네요. 네이버는 페이 결제를 한 사람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 토스페이, 페이스페이, 네이버의 페이스 사인을 얘기하면서 그 영상을 제가 가져왔잖아요. 이제 결제 시스템이 참 바뀌었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꼈고 왜 거기를 픽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일단은 그 장소를 픽했던 이유는 T1, 페이커 팀이 연습하는 PC방이 홍대 쪽에 있었대요. 여기 근처네요. 근처에요. 우리 지금 핫한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나가면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성지순례 하고 있잖아요. 한번 거기서 고기 드시러 가세요. 그래서 성수동이 아니라 거기 막 플랜카드 이미 다 걸어놨는데 젠슨 황이 지금 페이커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홍대로 오게 됐고 거기서 가까운 음식점을 찾다가 형님 먼저인가요? 형님 뭐지 거기 갔잖아요. 그 가게에 네이버 페이가 되는 안면 인식 페이스 사인이 없었다면 딴 데로 옮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제는 이혜진 의장이 할 거기 때문에 그걸로 결제를 해야 네이버페이로 결제했다고. 얼굴로 했어요. 그러면서 젠슨 황이 같이 옆에서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케팅 효과가 있었던 거죠. 카드 없어도 된다. 페이스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한국은 하고 있다는 걸 젠슨 황이 본 거잖아요. 그 효과가 있었고 그게 바로 앞으로의 화폐는 카드가 없어도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전환의 시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막 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식해가지고 막 결제. 심겠죠. 이렇게 유심 심듯이 칩을 심겠죠. 뭔가 무서우면서도. 네. 결국은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금융 시스템. 네이버 페이가 이제 금융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포스기까지도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작동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젠슨 황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총수분들이 이제 만났잖아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서도 결국은 중요한 건 계약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얘기되었던 부분들은 주식시장을 얘기를 하면 엄청 그 테마주로 올랐다가 다 빠졌어요. 주가가 살아있는 기업들을 보면 계약이 좀 확실하거나 또는 계약을 했거나 거래가 확실히 분명 어떤 서류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근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눈 어떤 대화 속에 회동을 했다, 만났다라는 것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계약서라고 하는 부분 또는 구두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 결국 이게 실물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가치로 보느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우리 출판사에서도 결국 계약서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하잖아요. 구두상에 나눈 얘기, 계약서상에 사인한 거, 그 사이에 구두 계약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이 책을 보면서 삶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어떤 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되게 주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없어진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실패한 것도 많고 메타버스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처음에 NFT 뭐 이런 거 엄청 그때 반짝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책도 엄청 많이 나오고 맞아요. 엄청 팔렸고 시장이 따로 있었거든요. 결국 페이스북도 이름을 그래서 메타라고 지었는데 메타 사업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AI 사업을 하고 있지. 기술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떤 화폐가 등장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이면에 있는 그 진짜 가치를 좀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좀 생각 없이 어떤 게 나오면 바로 막 투자하고 어떤 게 나오면 주식 사야지 이게 아니고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아셨어요? 월드컵을 잘 안 봐서 그렇군요. 월드컵을 하는 거예요. 월드컵입니다. 벌써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 월드컵에서 지금 현대가 공식 후원사래요. 현대. 아시죠? 근데 거기에 로보틱스를 하잖아요. 현대차는 자동차 기업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로봇 기업이라고. 로보틱스를 하는데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현대차가 로봇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만든 로봇이 못 차고 막 엎어지고 그랬는데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손흥민 경기도 보고 유명한 선수들 뭐 이렇게 경기 막 학습을 딥러닝을 AI가 해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슛도 하고 골도 넣고 이런 이제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로봇이라고 하는 그걸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우리의 일상에 다가온 건 아니잖아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런 회사는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네이버도 뭐 여기 검색하면 AI로 막 요즘 막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로봇은 사실 뭐 공장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로봇의 직접적인 혜택을 막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갭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잠깐의 이슈라든지 테마에 너무 끌려가지 않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가치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화폐도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 액면으로 보이는 것만이 가격이 아니라 예를 들어 환율 환율에 의해서 이 가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 원화의 가치도 바뀌고 달러의 맞아요. 가치가 늘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달러를 살까 저축을 할까 투자를 할까 금을 살까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사실 달러도 지금까지는 이제 달러가 안전 자산으로 네. 인정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알 수 없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가장 조금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중국을 좀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중국이 지금 엄청 장난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또 트럼프가 중국 방문했는데 눈치 보던데요, 트럼프가? 시진핑? 예전에는 당연히 달러가 안정적이고 미국이 최강대국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좀 만만치 중국이 굉장히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물론 내부에는 시장 경제가 돌아가긴 하지만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미국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너무 자생할 수 있는 너무 큰 나라인 거예요. 미국도 함부로 중국의 배짱을 튕길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 저는 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굉장한 이 통찰력이 느껴집니다. 중국이 중요하다. 중국이 뭐 CBDC를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어떻게 뭐 한다 이런 이야기들 이슈가 들리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패권은 미국과 중국이 이끌어 갈 거다. G2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의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죠. 최근에 젠숭왕이 대만에 살짝 들렸고 대만에 행사가 있어서 들렸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이유도 우리나라가 가진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만은 늘 중국의 어떤 가시권 안에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거기서로부터는 좀 더 자유로운 독립적인 부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 순방하기 전에 취임 1년 기념 담화를 할 때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썼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중국도 보고 미국도 보겠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오리지널리티 대체불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출판사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이 무엇일까? 화폐의 종말 두 번째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